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전망을 내놓던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이 살짝 지금 스탠스를 바꾸는 일이 요 근래에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뭔가 부동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동산 활성화 지원 대책의 어떤 종결 이런 게 예상되고 또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체감 경기 하락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먼저 부동산 활성화 지원 대책의 종결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한결같이 지금이 집살 타이밍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의 스탠스가 살짝 왜 바뀌었을까? 일단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어떤 희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부동산 하락세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조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매 제한 8년에서 1년으로 바뀌고 무순위 청약의 유주택 또 지방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해졌고 분양시장에 본격적인 투기 세력들이 아주 당당하게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12억을 초과하는 중도금 대출을 규제하던 게 또 풀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둔촌주공 살리기가 2030 세대에게는 어떤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새로운 갭투자 신입생 또는 제2의 영끌족으로서 부동산 반등을 하는데 또 1등 공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30, 40 실수요자들에겐 지금이 가장 싼 가격이라는 어떤 공포감, 불안감을 가지게 만들고 서울의 일반 분양 시장과 매매 시장이 막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물론 부동산이 한참 폭등하던 그 시절의 거래량은 한 달에 평균 15,000건 정도 거래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대략 한 달에 3,000건 정도만 거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부동산 상승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치 어마무시한 일이 막 발생하고 있는 듯 부채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어떤 부동산 반등의 불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동감할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있었습니다. 이게 한 2달 전부터 시행된 것인데 이건 단순히 대출을 더 길게 늘려주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대출 금액을 더 많이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빚내서 집을 사라고 등 떠미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반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중단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각종 매체에서 부동산 상승하니까 항상 집 사라라고 노래를 불렀던 어떤 부동산 상승론자들마저 스탠스가 지금 살짝 바뀐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살짝 쫄은 것 같은데 또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스탠스를 바꿨다 정도로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6억이 넘거나 부부 합산소득 1억이 넘으면 이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서울에서 6억 이하의 아파트는 그리고 쓸만한 아파트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20평, 30평대 아파트 중에 그나마 교통이 좀 편리하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아파트들은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의 혜택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공전의 히트를 쳤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30살에 집 사면 팔순 잔치할 때까지 빚 갚아야 하는 바로 그 은행이자 개미지옥의 문도 곧 닫아버립니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 피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청약대기자, 다주택자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 부동산 대책의 일관성. 이렇게 되면 부동산 대책, 그동안 어떤 이런 부동산 대책이나 정책의 그 흐름을 믿고서 부동산 시장에 신규로 뛰어든 제2의 영끌족이나 아니면 불안감에 신규 매수를 하셨던 요 분들의 계획에도 큰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대책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이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를 안고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동안 부동산 반등의 주체였던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담대를 왜 끊어버렸을까 이걸.
그건 바로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은 가계부채를 줄여야 할 만큼, 이렇게 대놓고 해야 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8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보면 금융통화위원 A씨는 가계부채 대응 시급이라고 말을 했고, 또 다른 위원 B씨는 성장과 금융 상황이 상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 바로 이 두 가지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 바로 성장과 금융 상황 상충 이건데, 우리가 경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억지로 하고 있는데 금융 상황이 상충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기 활성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하면서도 조금 어렵고 난해한 것 같아서 그냥 좀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부동산 살리려다 나라 전체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뭐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틀린 건 아닐 겁니다. 앞서 말한 부동산 상승론자들이 스탠스를 급작스럽게 바꾸고 있는 이유 두 번째,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체감 경기 하락.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전망치가 1.4%뿐이 안 됩니다. 이거 뭐 까딱하다가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일본한테마저 역전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올해 초 대한민국의 경기는 상저하고라는 자체 전망을 정부에서 그동안 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저조한 경기, 하반기에는 고조, 즉 저조한 걸 뛰어넘어서 크게 반등할 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님이 하신 말씀이었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대한민국 경제 수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경제 수장 투탑이 하신 이야기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상저하고가 아닌 상저하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경기가 되살아나야 저도 좀 먹고 살고 잘 살고 그렇게 됩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같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잘 돌아가야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좀 주워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그래서 간절하게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현실을 외면하고 부동산이 다시 폭등해서 집값 오르고 나만 잘 살면 장땡이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희망만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부터 현실을 보겠습니다. 저도 요즘 차에 기름 넣으려고 주유소 가면 살짝 인상이 찌푸려지는데, 기름값이 지금 계속 오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타격이 있는지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국졸, 중졸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브렌트유 11월 인도분이 배럴당 92.38달러까지 지금 치솟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 10개월 만에 최고치로 다시 오른 겁니다. 그리고 요즘 사우디랑 러시아랑 많이 친하죠. 둘이 연말까지 생산량 줄일 거라고 짝짝꿍 맞췄습니다. 이러다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제 유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약에 번진다면 아파트 단지에 오전 11시쯤에 이렇게 브런치 먹으면서 아파트 가격 담합하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서로 이제 뒤통수 먼저 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깐 삼천포로 또 얘기를 빠져보면, 아파트 주변 상가에서 열심히 가격 담합하고 급매물 중개하는 부동산 욕하고 갈구고 이런 짓거리 하시는 분들,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거 옆 테이블에 다 들립니다. 아마 카페나 식당 등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은 또 제 이야기 많이 이해하실 겁니다. 카운터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거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손님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 제 귀에 다 들립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건 자기들만 들리는 줄 착각하고 별별 이야기 다 합니다. 누구네 집 애가 학폭으로 전학 가고, 누구네 집 남편이 바람나서 지금 이혼하게 생겼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 중에 당연히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또 열띤 담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쯤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영상에서 그렇게 아파트 가격 담합하고 끌어올리던 사람이 저한테 몰래 찾아와서 급급매로 집 좀 빨리 팔아달라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동네 소문 안 나게 조용히 좀 처리해달라고 하고 제일 먼저 팔고 튀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영희 엄마, 철수 아빠의 의리 따위는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2주 전에 댓글로 이런 질문 주신 구독자님이 계십니다. 이 댓글을 보고 제가 한참을 고민하고 망설였는데 결국 제가 답글을 못 달았습니다. 일단 제가 이 영상에서 저는 지금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할 만큼 어떤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일 뿐입니다. 앞으로 목돈 나갈 일이 제가 있다 보니까 여윳돈을 적당히 뭐 예금, 주식, 달러 이렇게 좀 분산해 놓은 수준일 뿐입니다. 그냥 지금의 부동산 가격 수준이 제 기준에서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도 부동산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고 가까이에 있고 현장에서 체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역시 개인적으로 저기는 이 가격이면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라든가, 아니면 여기 이 지역이 이런 숨은 이야기가 있었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또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굉장히 제가 많이 했고, 자칫 저의 어떤 섣부른 새치혀의 놀림 이것 때문에 부동산 투기라는 또 잘못된 시그널을 또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은 부족할지언정 진정성만큼은 유튜브 1등 하고 싶은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행복하세요, 여러분.